칸막이 객실. 레이먼드 카버 지음. 김연수 옮김. 마이어스는 스트라스부르의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1등석 기차를 타고 프랑스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 이 기간 마이어스와 아이 엄마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산 이래 둘 사이에는 전화도 단 한 장의 엽서도 오가지 않았다. 부부 둘만의 문제에 그 아이가 악의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이혼 결정이 더 빨라졌다고 마이어스는 항상 생각했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 마이어스가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부부는 격렬한 말다툼 중이었다. 마이어스의 아내는 찬장 옆에 서서 부엌 바닥을 향해 도기 그릇을 하나둘 던지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컵으로 옮겨갔다. 할 만큼 했어. 라고 마이어스가 말하자마자 그 아이가 달려들었다. 마이어스는 몸을 빼면서 팔로 아이의 목을 졸랐고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마이어스의 등과 콩팥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마이어스는 아이를 잡은 뒤 그 상황을 최대한 이용했다. 그는 아이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진심이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태어났는데 라고 소리쳤다고 마이어스는 기억한다. 그러니까 난 널 없앨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 끔찍한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마이어스는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되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사실 그렇기도 했다. 그는 정말 그때와 다른 사람이었다. 그즈음 그는 혼자 살았고 이를 떠나서는 그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밤이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물새 미끼들에 관한 책을 읽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잠이 든 문가의 옆자리 승객 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창밖만 바라봤다. 이른 아침이라 스쳐가는 초록빛 들판으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이따금 담장으로 둘러친 농가와 별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것도 그러니까 담장으로 둘러싸인 시골집에서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의 방식이겠다고 생각했다. 6시를 막 지났을 즈음이었다. 전날 밤 11시에 밀라노에서 기차에 올라탄 뒤로 마이어스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기차가 밀라노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칸막이 객실에 자신뿐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객실에 불을 끄지 않은 채 여행 안내서를 살펴봤다. 그가 읽어보니 그 책들이 설명하는 곳에 가기 전에 읽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 자신이 보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고 지나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처음이자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마지막 방문이 될 게 틀림없는 이탈리아를 떠나는 그 시점에 그 나라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발견하게 돼 그로서는 후회가 됐다. 그는 여행 안내서를 여행 가방 안에 넣은 뒤 그걸 머리 위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담요 삼아 사용하려고 외투를 벗었다. 그는 전등을 끈 뒤 잠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두 눈을 감고 어두운 칸막이 객실에 앉아 있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막 잠이 든다고 생각하는 찰나 기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기차는 바젤 외곽의 가니역에 멈췄다. 그 역에서 검은색 양복에 모자를 갖춰 쓴 중년 남자가 칸막이 객실로 들어왔다. 그 남자는 마이어스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마이어스에게 뭐라고 말을 한 뒤 가죽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는 칸막이 객실 건너편 자리에 앉고는 어깨를 쭉 폈다. 그러고는 눈 아래까지 모자를 눌러 썼다. 기차가 다시 출발할 즈음에는 이미 살짝 코까지 골 정도로 잠이 들어 있었다. 마이어스는 그가 부러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위스 관리가 칸막이 객실의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영어로 또 다른 언어로 아마 독일어일 거라고 마이어스는 생각했다. 관리는 그들에게 여권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마이어스와 함께 칸막이 객실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모자를 바로 쓰고 눈을 깜빡거리더니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관리는 여권을 살펴보고 그 남자를 면밀히 관찰한 뒤 다시 여권을 돌려줬다. 마이어스도 여권을 내밀었다. 관리는 기록 사항을 검토하고 사진을 살펴본 뒤 마이어스를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돌려줬다. 그는 전등을 끄고 다시 나갔다. 마이어스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모자를 눈까지 눌러쓰고 두 다리를 쭉 뻗었다. 그가 곧 잠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이어스는 다시 그에게 샘이 났다. 그 후로도 그는 잠들지 못하다가 이제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아들과의 만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역에서 그 아이를 보게 되면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 아들을 안아줘야 할까? 그로서는 그런 기대가 불편하기만 했다. 아니면 그저 손만 내밀며 지난 8년간의 세월은 없었다는 듯이 웃고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게 좋을까? 어쩌면 그 아이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행은 어떠셨나요? 같은 말을 몇 마디 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면 마이어스도 말하겠지. 무슨 말이라도.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정말 알 수 없었다. 프랑스인 승무원이 칸막이 객실 옆을 지나갔다. 그는 마이어스와 마이어스의 맞은편에서 잠자고 있던 남자를 들여다봤다. 이미 그 승무원이 두 사람의 차표에 구멍을 냈기 때문에 마이어스는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쳐다봤다. 더 많은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담장도 없었고 집들도 더 작았으며 서로 더 가까이 붙어 있었다. 곧 프랑스 마을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마이어스는 생각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기차는 기적을 울리더니 차단기가 내려진 건널목을 잽싸게 가로질렀다. 그는 스웨터를 입고 틀어 올린 머리를 핀으로 묶은 채 자전거 옆에 서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는 젊은 여자를 봤다. 엄마는 잘 지내니? 역에서 나와 조금 걷기 시작하면 그는 아이에게 그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엄마 소식은 듣고 있니? 느닷없이 그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이어스의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바로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랬다면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넋놓고 생각하다가는 마음이 찢어질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셔츠의 맨 위 단추를 잠그고 넥타이를 바로 했다. 그리고 옆자리에 외투를 내려놓았다. 그는 신발끈을 묶고 일어선 뒤 잠자고 있던 남자의 다리를 피해 성큼성큼 걸었다. 그는 칸막이 객실 밖으로 나섰다. 마이어스는 복도 창문에 손을 짚어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며 객차의 끝까지 걸어갔다. 그는 좁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다. 기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굽은 길로 접어들었고 마이어스는 균형을 잡으려고 세면대를 잡았다. 아이에게서 편지가 온 건 두어 달 전이었다. 간략한 편지였다. 아이는 프랑스에 살고 있다고, 또 지난해부터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편지에 썼다. 무슨 여력이 있어서 그 아이가 프랑스까지 가게 됐는지, 혹은 프랑스에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지냈는지 등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편지에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 예컨대 그녀의 건강이 어떤지 혹은 어디에 사는지 등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마이어스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불가사의하게도 아이는 사랑해요 라는 말로 편지를 끝맺었고 그 때문에 마이어스는 이 점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야만 했다. 결국 마이어스는 답장을 썼다. 얼마간 숙고한 뒤 마이어스는 언젠가부터 유럽에 잠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썼다. 스트라스부르 역에 나를 마중 나올 수 있겠니? 마이어스는 사랑하는 아빠가 라고 끝맺었다. 그는 아이에게서 답신을 받았고
여행 준비를 했다. 자신의 비서와 몇몇 회사 동료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그는 그간 모아둔 휴가 일수가 6주에 달했는데 이 여행에 그 휴가 일수를 다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하게 돼 기뻤다. 비록 이제는 유럽에서 그 휴가 일수를 모두 써버릴 생각은 사라졌지만 그는 먼저 로마에 갔다. 하지만 혼자서 거리를 걸어 다닌 그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단체 관광을 신청하지 않은 걸 후회했다. 그는 외로웠다. 그 다음에는 자신과 아내가 늘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말했던 베니스에 갔다. 하지만 베니스는 실망스러웠다. 거기서 그는 오징어 튀김을 먹는 외파리 사내를 받고 어디에서나 흔한 칙칙하고 물때가 탄 건물들을 봤다. 그는 밀라노까지 기차를 타고 간 뒤 별 4개짜리 호텔에 들어가 방송이 끝날 때까지 소니 컬러 TV에서 흘러나오는 축구 경기를 시청하면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시내를 어슬렁거리다가 기차 시간에 맞춰 역으로 갔다. 그는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는 동안 여행의 절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다.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그건 되어가는 사정을 봐서 스트라스부르에서 머문 뒤 파리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는 외국인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해시키는 일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일이 기뻤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열려 했다. 마이어스는 셔츠를 쑤셔 넣었다. 그는 허리띠를 조였다. 그러고는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열차의 흔들림에 맞춰 몸을 흔들며 칸막이 객실로 걸어갔다. 칸막이 객실에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외투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 외투는 그가 놓았던 곳이 아닌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는 황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 들어섰다는 걸 깨달았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은 뒤 여권을 꺼냈다. 그는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다녔다. 그러니까 그의 지갑과 여권은 사라지지 않은 셈이었다. 그는 외투의 다른 주머니도 훑었다. 없어진 것은 아이에게 주려고 산 선물, 그러니까 로마의 한 가게에서 산 고가의 일제 손목시계였다. 그는 잃어버릴까봐 그 시계를 외투 안쪽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 시계가 없어진 것이다. 실례합니다만 그는 모자로 눈을 가리고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의자에서 골아떨어진 남자에게 말했다. 실례합니다. 남자는 모자를 바로 하고 두 눈을 떴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마이어스를 쳐다봤다. 그의 눈동자는 컸다. 그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다. 마이어스가 여기에 누가 들어오는 거 봤습니까?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마이어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게 분명했다. 마이어스로서는 자신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표정으로 그는 마이어스를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마이어스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건 교활함과 거짓을 감추려는 표정일지도 모른다. 마이어스는 보라는 듯이 외투를 흔들었다. 그 다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졌다. 그는 소매를 걷어 남자에게 자기 손목시계를 보여줬다. 남자는 마이어스와 시계를 번갈아 봤다. 그는 혼란스러운 모양이었다. 마이어스는 손목시계의 앞면을 톡톡 쳤다. 그는 다른 손을 다시 외투 주머니에 넣고 뭔가를 집어내는 듯한 몸짓을 보여줬다. 마이어스는 한 번 더 시계를 가리킨 뒤 그 시계가 이 방 바깥으로 나갔다는 걸 알아먹을 수 있도록 손가락을 흔들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이어스가 빌어먹을 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투를 입고 복도로 나갔다. 그는 칸막이 객실 안에 1초도 머무르기 싫었다.
그랬다가는 그 남자를 때릴 것만 같았다. 시계를 훔쳐간 도둑을 혹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는 복도를 이리저리 둘러봤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칸막이 객실의 그 남자는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른 누군가, 예컨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던 사람이 도둑일지도 모른다. 칸막이 객실을 지나치다가 외투와 잠든 남자를 받은 뒤 그저 문을 열고 주머니를 뒤지고 나서 문을 닫고 사라졌을 수도 있다. 마이어스는 다른 칸막이 객실 안을 살펴보면서 객차의 끝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그가 탄 1등석 객차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 각 칸막이 객실마다 겨우 한두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대부분은 잠들었거나 잠든 것처럼 보였다. 다들 눈을 감고 머리를 시트에 기대고 있었다. 한 칸막이 객실에서는 그 또래의 남자가 차창 밖 전원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이어스가 유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자 사내는 고개를 돌리고 사납게 그를 쳐다봤다. 마이어스는 2등석 객차로 건너갔다. 2등석 객차의 칸막이 객실은 사람들로 북적댔다. 한 객실마다 대여섯 명 정도의 승객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그 사람들은 상황이 더 안 좋았다. 대부분은 깨어 있다가 잠자기에는 너무나 불편했다. 지나가는 그에게 눈을 돌렸다. 외국인들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같은 객실의 남자가 시계를 가져간 게 아니라면 도둑은 이런 칸막이 객실 중 하나에 있을 게 분명했다. 그렇다고 그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희망은 없어 보였다. 시계는 사라졌다. 지금쯤은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 있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승무원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설사 설명한다고 쳐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자기 칸막이 객실로 돌아왔다. 안을 들여다보니 그 남자는 다시 얼굴에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다리를 쭉 뻗고 있었다. 마이어스는 남자의 다리를 넘어가 창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어찌나 화가 나는지 머리가 멍할 정도였다. 기차는 이제 도시 근교를 달리고 있었다. 농장과 목초지는 건물의 정면에 발음하기 곤란한 이름을 적어놓은 공장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기차는 속력을 줄이기 시작했다. 마이어스는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와 건널목에 줄지어 서서 기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자동차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여행 가방을 내렸다. 그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저 짜증만 날 뿐인 차창 밖 풍경을 바라봤다. 그때 갑자기 결국 자신은 아이가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깨달은 그는 충격을 받았고 잠시 그 비열함에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다.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바보 짓을 했지만 이 여행은 그 중에서도 가장 멍청한 일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래전에 이미 자신의 애정을 거둬들이게 행동했던 그 아이를 만나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는 없다는 점이었다. 갑자기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에게 달려들던 그 순간에 아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쓰라림이 물결처럼 마이어스를 지나갔다. 그 아이는 마이어스의 청춘을 집어삼켜버렸고 그가 연애해서 결혼한 젊은 여인을 신경 과민의 알코올 중독자로 바꿔놓고는 번갈아가며 병도 주고 약도 줬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이 먼 길을 나섰단 말인가. 마이어스는 자문했다. 그는 아이의 손, 자기 인생의 적인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싶지도 않았고 어깨를 토닥거리며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는 아이에게 엄마에 대해 묻고 싶지도 않았다. 기차가 역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는 자세를 펴고 앉았다. 객실 내 스피커에서는 프랑스어로 정차역 안내가 흘러나왔다. 마이어스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피커를 통해 프랑스어로 다른 내용이 흘러나오는 동안 그는 모자를 고쳐 쓰고 의자에 바로 앉았다. 마이어스는 방송 내용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기차가 속력을 늦추며 정차하는 동안 그는 더욱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칸막이 객실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차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계속 거기 앉아 있을 작정이었다. 기차가 출발하면 그는 거기 앉아서 파리행 기차에 앉아서 갈 테고 그러면 끝이다. 그는 혹시 유리를 통해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될까 걱정하며 조심스레 차창 밖을 내다봤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그로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를까봐 걱정이 됐다.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외투에 스카프를 두른 채 기차에 오르려고 승차장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짐이 없는 몇몇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분명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들 중에 그의 아들은 없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기 바깥 어딘가에 아들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마이어스는 여행 가방을 무릎에서 바닥으로 내려놓고 의자에 좀 더 몸을 파묻었다. 그의 맞은편에 있던 남자가 하품을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다. 그러고는 마이어스에게 눈을 돌렸다. 그는 모자를 벗고 손으로 머리칼을 빗어 넘겼다. 그리고 다시 모자를 쓰더니 벌떡 일어서서 짐칸에 놓여 있던 가방을 끌어내렸다. 그는 칸막이 객실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그는 몸을 돌리고 역 쪽을 가리켰다. 스트라스부르, 남자가 말했다. 마이어스는 얼굴을 돌렸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방을 들고 복도로 나갔다. 마이어스는 손목시계도 함께 라는 걸 확실히 느꼈다. 하지만 그건 이제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차창 밖을 내다봤다. 역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서서 담배를 피우는 사내가 보였다. 그 사내는 긴 치마를 입고 아기를 안은 채 서 있는 여자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승무원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설명을 들은 뒤 고개를 끄덕이고는 좀 더 얘기를 들었다. 그녀는 팔을 옮겨가며 아기를 안았다. 승무원들은 계속 말했다. 그녀는 듣고만 있었다. 승무원 중 하나가 아기의 턱을 간지렸다. 여자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 다른 팔로 아기를 안으며 계속 귀를 기울였다. 자신의 객차에서 조금 떨어진 승차장에서 포옹하는 젊은 연인을 마이어스는 봤다. 그때 젊은 남자가 안고 있던 팔을 풀었다. 그는 뭐라고 말하더니 작은 여행 가방을 집어들고 기차에 올라타기 위해 움직였다. 여인은 떠나가는 그를 지켜봤다. 그녀는 얼굴 쪽으로 손을 들더니 손등으로 두 눈을 차례차례 훔쳤다. 잠시 뒤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처럼 기차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승차장을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마이어스의 눈에 보였다. 그는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고 역 대합실 위에 매달린 큰 시계를 바라봤다. 그는 승차장 여기저기를 바라봤다. 아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늦잠을 잤을 수도 있고 혹은 아이 역시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다. 어쨌든 마이어스로는 마음이 놓였다. 다시 시계를 바라보다가 그는 자신이 앉은 차창 쪽으로 뛰어오는 그 젊은 여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마이어스는 그녀가 창문을 두들기기라도 하는 듯 조금 물러났다. 칸막이 객실의 문이 열렸다. 바깥에 서 있던 그 젊은 남자가 객실로 들어와 문을 닫고 그에게 봉주르라고 말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작은 여행 가방을 머리 위 짐칸에 던져 넣은 뒤 창 쪽으로 다가갔다. 파르도네 무아. 그는 창문을 내렸다. 마리. 그가 말했다. 젊은 여인은 웃는 듯 우는 듯 묘한 표정을 지었다. 젊은 남자는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손가락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마이어스는 고개를 돌리고 이를 악 물었다. 곧 기차가 출발할 거라고
외치는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호루라기를 불었다. 이내 기차는 승차장을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젊은 남자는 여인의 손을 놓았지만 기차가 빠져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기차는 조금만 움직였을 뿐 뻥 뚫린 조차장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마이어스는 갑자기 기차가 멈추는 것을 느꼈다. 젊은 남자는 창문을 닫고 문 쪽의 좌석으로 갔다. 그는 외투에서 신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마이어스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는 복도의 끝 객차들이 연결되는 지점까지 갔다. 그는 왜 기차가 멈췄는지 알지 못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그는 차창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객차들을 분리시키거나 교체하는 등 기차를 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복잡한 선로 시스템 뿐이었다. 그는 차창으로 물러섰다. 옆칸으로 연결되는 문에는 푸세즈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마이어스는 주먹으로 그 글씨를 쳤고 문은 스르르 열렸다. 그는 다시 2등 객차에 왔다. 그는 긴 여행을 준비하기라도 하듯 자리를 잡고 앉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칸막이 객실들을 지나갔다. 그는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차표를 살 때까지만 해도 그 기차가 스트라스부르를 거쳐 파리까지 간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칸막이 객실 중 하나의 머리를 들이밀고 정확한 발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파리라고 마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인 양 묻는 게 마이어스로서는 창피하게 느껴졌다. 덜컹거리는 큰 소리를 듣자마자 기차는 조금 뒤로 움직였다. 다시 여기 보이자 아이 생각이 한 번 더 났다. 아마도 그 아이는 역까지 뛰어오느라 숨을 헐떡거리며 거기 서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지 의아해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마이어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가 타고 있는 객차의 아래쪽에서 끽끽거리는 쉿소리가 나더니 뭔가가 다가와서 세척에 부딪히고는 자리를 잡았다. 마이어스는 미로 같은 선로들을 내다보다가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돌아서서 허겁지겁 객차의 끝으로 가서 원래 자기가 앉아있던 객차로 넘어갔다. 그는 복도를 걸어 자신의 칸막이 객실로 갔다. 하지만 신문을 읽고 있던 젊은 남자는 없었다. 그리고 마이어스의 여행 가방도 없었다. 그건 그가 타고 있던 칸막이 객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번쩍 정신이 들며 그는 기차가 조차장에 있는 동안 자신이 타고 있던 객차를 떼어낸 뒤 다른 2등 객차를 연결시킨 게 분명하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가 서 있는 칸막이 객차 안에 꽉 들어찬 몸집이 작고 살갗이 검은 사내들은 마이어스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로 빠르게 말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그에게 들어오라는 몸짓을 했다. 마이어스가 칸막이 객실 안으로 들어서자 그 사람들이 앉을 공간을 만들어줬다. 칸막이 객실 안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몸짓을 했던 사내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기 옆에 앉으라고 의자를 두들겼다. 마이어스는 진행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앉았다. 차창 밖 시골 풍경이 점점 더 빨리 스쳐가기 시작했다. 한순간 마이어스는 그 풍경이 자신에게서 멀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는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그걸 알았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면 조만간 그는 알게 되리라.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았다. 사내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떠들었다. 그에게는 그 목소리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윽고 목소리들이 움직이는 기차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마이어스는 자기 몸이 어딘가로 실려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가 싶다가 그렇게 뒤로 잠속으로 들어갔다.